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 벤치에 앉아 계신 이순자 할머니를 봤어요. 손에는 딸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오늘 야근이에요. 주말에 갈게요. 할머니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천천히 화면을 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의 표정에는 서운함도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외로움만 서려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말끝을 흐리시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자녀는 회사 일로 바쁘고 손주는 학원에 시달리고 배우자마저 건강이 안 좋아 병원 다니기 바쁜 날들입니다. 함께 차라도 한잔하던 친구는 지방으로 이사가고 또 다른 친구는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시죠. 저녁 6시가 되면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리모컨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고민하는 그 순간들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가족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쁘다거나 친구들이 무심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을 오롯이 다른 사람에게만 기댈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제가 만난 박철수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회사가 자신의 기둥이었고 중년엔 자식이 기둥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기둥이 필요하다는 걸요. 가족이나 친구라는 흔들리는 기둥 말고 내 안에 단단히 박아둘 수 있는 나만의 기둥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둥을 5개 세우는 법을 나눠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신체 이동성, 내 발로 서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 재정 단순화, 돈 때문에 마음 복잡하지 않게 사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루틴, 매일 같은 시간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이죠. 네 번째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흘려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개인 가치의 코드예요.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기준, 평온의 닻이 되는 것이죠. 이 5번째 기둥이 서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가 연락 안 해도 서운하지 않은 평온함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 5가지를 직접 실천해 봤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았고 저녁 혼자 있는 시간이 평온해졌습니다.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를 위해 하나만 바꾸겠다고 결심한 작은 실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10분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안 쓰는 정기 결제 하나 해지하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둥, 내 발로 사는 힘부터 함께 세워봅시다. 작년 겨울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5동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지셨어요. 바닥이 조금 젖어 있었는데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넘어지신 거죠.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지만 그 후로 할머니는 집 밖을 나가시질 못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뵀더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또 넘어질까봐 무섭다고요. 겨우 한 번 넘어지신 건데 그 두려움이 할머니를 집안에 가두어 버렸죠. 3개월 후 할머니를 다시 뵀을 때 눈에 띄게 야위셨더라고요. 걷는 것도 더 힘들어 하셨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조심해야지. 안 움직이는 게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집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 현관, 침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낙상 후 움직임을 줄이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져서 다시 넘어질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운동 강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쓰지 않는 근육은 일주일에 1%씩 줄어든답니다. 한 달이면 4%, 1년이면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박중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8세이신 박 어르신은 3년 전만 해도 숨이 차서 아파트 계단을 못 오르셨어요. 2층만 올라가도 헥헥거리셨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단지를 한 바퀴 도십니다.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박 어르신의 비결은 아주 단순했어요. 하루 10분만 걷기로 하신 겁니다. 딱 10분이요. 처음엔 집 앞 화단까지만 가셨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숨이 차면 벤치에 앉아 쉬고 다시 걸으셨죠. 한 달 후에는 단지 놀이터까지 가셨고요. 2달 후엔 경로당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7시면 단지 한 바퀴를 도세요. 약 15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걸으십니다. 제가 어제 박 어르신을 만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계단도 무섭지 않다고 자기 다리를 믿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비가 오면 집안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거실을 빙빙 돌아도 좋아요.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낙상을 예방하는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현관과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세요. 다이소나 동네 철물점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직접 붙이기 어려우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세요. 노인 가구는 무료로 설치해주는 지자체도 많거든요. 둘째, 슬리퍼를 버리세요. 뒤축이 있는 실내화로 바꾸시는 겁니다. 슬리퍼는 걸을 때 발이 헛나가기 쉬워요. 실내화는 발목을 잡아줘서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밤에 일어날 때를 대비해 자동 야광등을 달아두세요. 침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목에 센서등 하나만 달아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것도 10,000원이면 인터넷에서 살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낙상 예방 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균형 감각 키우는 운동도 배우시고 같이 운동하는 분들도 만날 수 있죠. 저도 처음엔 10분 걷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0분 걷고 돌아오면 오늘 내가 뭔가 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그 뿌듯함이 쌓이면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죠. 내 발로 서는 힘이 바로 첫 번째 기둥입니다. 누군가 부축해주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지키는 건 하루 10분 내 발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현관문을 열고 복도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둥을 세우는 시작이 될 겁니다. 석 달 전 경로당에서 최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통장 5개를 들고 계셨어요.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꾸 돈이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자세히 여쭤보니 문자가 보였습니다. 통신비가 3군데서 나가고 있었어요. 집전화, 휴대폰, 인터넷이 각각 다른 회사였거든요. 거기다 신문 구독료, 케이블 TV, 넷플릭스까지요. 할머니는 넷플릭스가 뭔지도 모르시는데 아들이 예전에 가입해 놓은 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통장 잔액 걱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복잡한 재정 관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주 수입원이죠. 그런데 지출은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요. 자동이체는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카드는 여러 개라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헷갈립니다. 복잡함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마음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채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자고요. 먼저 통신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디지털 배움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직원분이 통신사 묶음 상품을 비교해 주시더라고요. 집전화, 휴대폰, 인터넷을 한 회사로 합치니 한 달에 3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은 안 쓰는 구독을 해지했어요. 신문은 이제 안 읽으신다고 하셔서 끊었고요. 넷플릭스도 해지했습니다. 케이블 TV는 기본 채널만 남기고 프리미엄은 해지했죠.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5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통장도 정리했습니다. 5개 중에 3개는 거의 안 쓰는 거였어요. 주거래은행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했습니다. 그러니 관리할 것도 줄고 잔액 확인도 쉬워졌죠. 카드는 2장 있었는데 하나만 남겼어요. 병원비 할인되고 지하철과 버스 할인되는 시니어 카드 하나만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제 이 카드 하나만 보면 되니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채할머니 얼굴이 환해져 계셨어요. 요즘 잠을 잘 잔다고요. 뭐가 빠져나가는지 다 아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재정 단순화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주 사용 계좌를 하나로 정하세요. 생활비와 고정비가 모두 이 계좌에서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 통장을 관리하느라 머리 아프지 마시고 하나만 보세요. 둘째, 카드를 한 장만 쓰세요. 교통 할인, 병원비 할인 위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카드가 좋은지 모르시면 은행에 가서 시니어용 카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쓰지 않는 구독을 해지하세요. 휴대폰 청구서를 펼쳐놓고 모르는 항목이 있으면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거 뭐냐고, 안 쓰는 건데 왜 나가냐고 당당하게 물으시면 됩니다. 넷째, 보험을 정리하세요. 실손 의료보험이 최신형인지 확인하시고 중복 보장이 있으면 정리하는 겁니다. 국민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 정리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다섯째, 비상저축통을 만드세요. 투명한 봉투나 병에 현금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쓴다는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돈이에요. 통장 잔액이 줄어도 저기 비상금이 있다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번 주말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쓰지 않는 정기결제 하나만 해지하는 겁니다. 안 보는 신문, 안 쓰는 앱, 구독, 뭐든 좋습니다. 그 하나를 해지하고 나면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도 작년에 정리를 했어요. 카드 3장을 한 장으로 줄이고 안 쓰는 보험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가 절약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돈의 복잡함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재정이 단순해지면 불안이 줄어들고 잠도 잘 오고 하루가 평온해져요. 이게 바로 2번째 기동, 재정 단순화의 힘입니다. 오늘 저녁 지갑 속 카드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 중에 한 장면 남기고 서랍에 넣어두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2달 전 이웃집 정남수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당뇨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서 쓰러지신 거였어요. 퇴원 후 찾아뵈었더니 할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그냥 안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하루 2번 드셔야 하는데 먹었는지 헷갈려서 그냥 건너 뛰신 날이 많았던 겁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을지 몰라도 일주일, 한 달 쌓이면 몸이 버티질 못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삽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다시 아프면 그때 또 병원 가고요. 이건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위기가 와야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예방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내 몸을 돌보는 습관 말이에요. 제가 정할아버지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순서로 해보시면 어떻겠냐고요. 먼저 요일별 약통을 하나 드렸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뉘어 있는 약통이에요.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죠.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치 약을 미리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알람을 3개 맞춰드렸어요. 아침 8시 약 먹기, 저녁 7시 약 먹기, 밤 10시 내일 약 확인하기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셨지만 일단 한번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정할아버지를 다시 뵀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요즘 몸이 가볍다고, 약을 안 빠뜨리니까 혈당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아침 루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시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그리고 약통에서 오늘 날짜 칸을 열어 약을 먹어요. 약 먹고 나서는 의자에 앉아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합니다. 팔 돌리기, 목 돌리기, 허리 숙였다 펴기요. 그 다음 밖으로 나가 반지를 한 바퀴 걷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7시 알람이 울리면 약을 먹고 종아리를 주물러 줍니다. 발가락을 쥐었다 폈다 30번 반복하고요. 밤 10시에는 내일 약 확인하고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매일 똑같이 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몸이 알아서 움직인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엔 혈압약을 깜빡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침 루틴을 만들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안 빠뜨렸습니다. 일어나면 물 마시고, 약 먹고, 스트레칭하고, 걷기요. 이게 이제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루틴 딱 10분이면 됩니다. 첫째,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자는 동안 몸이 마르니까 물부터 마시는 겁니다. 둘째, 약 맞기예요. 요일별 약통에 미리 넣어두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셋째, 의자 스트레칭 5분입니다. 일어서기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넷째, 단지 한 바퀴 걷기예요. 비 오면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좋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7시 알람이 울리면 약을 먹고 종아리를 주물러 줍니다. 발가락을 쥐었다 폈다 30번 반복하고요. 밤 10시에는 내일 약 미리 꺼내놓기입니다. 아침에 헤맬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30분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면 잠이 안 와요. 거실 탁자에 두고 침실에는 알람 시계만 가져가는 겁니다. 동네 보건소에 가시면 혈압과 혈당을 무료로 측정해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재시면 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혼자 관리하기 힘들면 이런 지역 자원을 활용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일주일 중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뭐 하지?
하는 막막함이 없어졌습니다. 일어나면 할 일이 있으니까요. 물 마시고, 약 먹고, 스트레칭하고, 걷기요. 그 10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건강 루틴은 위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예방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약을 깜빡할 일도 없고 갑자기 쓰러질 일도 줄어들어요. 오늘 밤, 내일 아침 먹을 약을 미리 꺼내두세요. 그리고 핸드폰 알람을 하나 맞춰보세요. 아침 8시, 물 마시고 약 먹기요. 그게 여러분의 세 번째 기둥을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난달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우시는 걸 봤습니다. 강미숙 할머니였어요. 아들한테서 온 문자 때문이었죠. 엄마 미안하다고,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다고. 회사 일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분이 위로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강한 사람은 안 운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강할머니는 더 울음을 참으려 애쓰셨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시는 모습이 더 안쓰러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요. 강한 사람은 슬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서운함을 알아차리되 그게 온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강할머니 옆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우셔도 괜찮다고, 서운하신 거 당연한 거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들도 바쁜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서운한 감정을 느끼시는 게 정상이라고요. 다만 그 감정이 할머니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께 작은 의식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밤 9시 촛불을 하나 켜는 겁니다. 향초나 일반 초, 뭐든 괜찮아요. 촛불이 불안하시면 스탠드 조명도 좋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3분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서운했다면 나는 서운했다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외로웠다면 나는 외로웠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경로당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저녁에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요. 한 달 후 강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표정이 많이 편안해져 계셨어요. 요즘 밤마다 촛불 켜고 앉아 있다고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라 말씀하시길 예전엔 서운한 감정이 들면 며칠씩 끌고 갔다고 해요. 자꾸 그 생각만 하게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졌대요. 그런데 매일 저녁 감정을 이름 붙이고 인정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다음 날은 좀 괜찮아지더랍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에요. 감정을 다루는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름 붙이기입니다. 지금 나는 서운하다. 지금 나는 외롭다. 지금 나는 화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 작아집니다. 막연한 불편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정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둘째, 몸으로 느끼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 답답함을 느껴보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깊이 숨을 쉬는 겁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기요. 5번만 반복하세요. 신기하게도 몸이 이완되면서 감정도 조금 가라앉습니다. 셋째, 행동 전에 멈추기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 때 바로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고 싶죠. 하지만 10분만 기다려보세요. 그 10분 동안 물 한 잔 마시거나 밖을 잠깐 걸어보세요.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동네 산책 모임이 많아요. 해당 구 이름과 산책 모임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처음 만날 때는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시고 실명 확인하는 모임이 안전해요. 복지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이나 노래 교실도 좋습니다. 같이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노래 부르다 보면 외로움이 조금 덜해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상담도 해줍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돼요. 전화번호 1393번으로 연락하시면 위기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만큼 중요하니까요. 저도 이 방법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자식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며칠씩 그 생각만 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면서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서운하면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5번 쉬어요. 10분 뒤에도 여전히 서운하면 산책을 나갑니다. 걷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조금씩 흩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다음 날도 조금은 서운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이 온 하루를 지배하진 않아요.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할 일은 해야지 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정은 파도 같은 겁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를 막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촛불을 하나 켜보세요. 그리고 오늘 느낀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늘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이름을 붙이고 인정하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4번째 기둥을 세우는 시작이 될 겁니다. 석 달 전 복주관에서 박영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제가 요즘 뭐 하고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글쎄, 잘 모르겠다고. 뭘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직장인으로 사셨어요. 회사가 할아버지의 정체성이었죠. 퇴직하고 나니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답이 없더래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버지 역할도 끝났고 직장인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부모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조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져요. 자녀는 독립하고 직장은 정년으로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때 남는 건 뭘까요? 역할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역할 뒤에 숨어있던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종이 한 장을 드렸습니다. A4 용지였어요. 이 종이 위에 할아버지가 살면서 지키고 싶은 것 3가지만 써보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지키고 싶은 게 뭐냐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것, 이것만은 지키며 살고 싶은 기준이라고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쓰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거짓말 하지 않기 였습니다. 2번째, 약속 지키기였어요. 3번째,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기였죠.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라고요. 회사원도 아닌 아버지도 아닌 박영호라는 사람이 믿는 것이라고요. 한 달 후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요즘 마음이 편하다고, 자식이 연락 안 해도, 친구가 약속을 못 지켜도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두셨대요.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오늘도 이걸 지키며 살자고 다짐하신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를 섭섭하게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게 바로 개인 가치의 코드입니다. 역할이 아닌 가치로 사는 법이에요. 저도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제 가치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진실을 말하되 따뜻하게 입니다. 둘째, 빌린 것은 빌린 자리보다 깨끗하게 반환하기예요. 셋째, 서운함은 하루 안에 풀기입니다. 이 3가지를 적어서 현관문에 붙여뒀어요. 외출할 때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걸 보고 나면 마음이 담담해지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약속을 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씩 속상해했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나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을 겁니다. 하지만 현관문의 메모를 보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킨 건 친구의 선택이고 나는 내 원칙대로 살면 된다고요. 그리고 제 3번째 가치, 서운함은 하루 안에 풀기를 떠올렸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약속 못 지켜서 서운했다고, 다음에는 미리 말해달라고.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내 원칙대로 행동했으니까요.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건 친구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제 가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께도 이 방법을 권합니다. 오늘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세요. 맨 위에 내가 믿는 것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싶은 것이요. 누가 뭐래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나답게 사는 기준이에요. 예시를 몇 가지 드릴게요. 남을 해치지 않기,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기, 작은 것에 기뻐하기 같은 거예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기, 매일 한 가지 새로운 것 배우기,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도 좋습니다. 뭐든 괜찮아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일 웃지, 친절하게 인사하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이런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여러분이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3가지를 다 적으셨으면 냉장고나 현관문에 붙여두세요. 매일 보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외출하기 전에 보고, 잠들기 전에 보는 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 지나면 알게 됩니다. 타인의 연락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온이 생긴다는 걸요. 박할아버지는 요즘 이렇게 사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앞에 서서 자기 가치를 읽으세요. 오늘도 거짓말 하지 않고 약속 지키고 남 험담하지 않고 살자고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죠. 저녁에 돌아와서는 오늘 내가 이걸 지켰는지 스스로 물어보신대요. 지켰으면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못 지켰으면 내일은 지키자고 다짐하신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식이 바빠도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다고요. 자기는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역할은 사라져도 가치는 남습니다. 직장을 그만둬도 부모 역할이 끝나도 내가 믿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나를 지탱하는 5번째 기둥입니다. 오늘 밤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세요. 내가 믿는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게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평온의 닻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개의 기둥을 함께 세웠어요. 첫 번째, 신체 이동성이었습니다. 네 발로 서는 힘,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자유였죠. 두 번째, 재정 단순화였습니다. 돈의 복잡함을 줄여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 건강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내 몸을 돌보는 예방의 힘이었죠. 네 번째,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휩쓸리지 않고 흘려보내는 능력이었어요. 5번째, 개인 가치의 코드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기준, 평온의 닻이었죠. 제가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단단히 하자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기 삶이 있고 바쁘고 때론 힘들어요.
그들이 나를 채워주길 기다리면 나는 계속 비어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채우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누가 연락 안 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내 안이 이미 차 있으니까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이손자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딸의 오늘 야근이라는 문자를 받고 쇼프 앞 벤치에 앉아 계셨던 분이요. 할머니를 어제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단지를 한 바퀴 걷고 계세요. 정기결제도 3개나 해지하셨고요. 밤마다 촛불을 켜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신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할머니가 쓴 가치 3가지가 붙어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딸이 바빠도 괜찮다고. 자기는 자기대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10분 걷기를 시작하겠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안 쓰는 정기결제 하나를 해지하겠다고 하셔도 좋아요. 내일 아침부터 물 한 컵 마시고 약 먹는 루틴을 만들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밤 촛불 켜고 감정 이름 붙이기를 해보겠다고 하셔도 좋아요. 지금 당장 종이에 내 가치 3가지를 써보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것을 실천하겠다고요. 그 작은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둥이 됩니다. 한 달 후면 2번째 기둥이 세워질 거예요. 석 달 후면 5개의 기둥이 모두 단단히 서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고, 저녁 시간이 평온한 삶을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채워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5개 기둥을 하나씩 세워가는 여정을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응원합니다.